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등락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 국내 증시도 안정을 찾으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힘없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수급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반도체 빅투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행보가 눈에 띄었죠. 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3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2거래 연속 하락하며 1% 약세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4%대 상승하며 12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도, SK하이닉스는 매수, 외국인의 행보도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뚜렷한 방향 부재 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1호 시제품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이버트럭 공식 출시를 앞두고 전해진 경매 이슈는 4분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훈풍 2차 전지주 깜짝 반등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올해 생산 목표 180만 대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4분기 후륜 구동 모델 Y, 사이버트럭 공식 출시 임박 등 이런 신차 모멘텀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6%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 훈풍의 모처럼 2차 전지주가 기분 좋은 반등에 나섰죠. 네, 오후 들어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된 점은 아쉬웠지만 대부분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도요타와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LG엔솔이 2%, 어제 연저점을 기록한 LNF도 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입성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이자 또 국내 협동 로봇의 시장 1위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장중 160%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탄력이 약화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기업인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의 소멸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첫날 97% 상승하면서 51,400원에 거래를 마친 반면 로봇 섹터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 급락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수혜주로 꼽히던 SBB테크, SP시스템스 등도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재료 소멸로 변동성이 커진 로봇주, 수급 동향과 신규 모멘텀을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LNF,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SBB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훈풍 2차 전지주 깜짝 반등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또 신차 모멘텀 등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급등의 모처럼 2차 전지주도 그래도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는데 테슬라 훈풍이 좀 연속성이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점장님? 먼저 테슬라 주가와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테슬라가 5% 상승을 하면 국내 섹터는 10%씩 상승을 하고 갭 상승 이후에 양봉을 그려내는 패턴을 말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상승에도 불구하고 음봉을 내거나 테슬라 상승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스닥 대비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더 상단의 위치에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 대비 이 2차 전지 섹터는 좀 하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먼저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으로 상승했을 때는 국내가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만한 종목이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의 LFP 비중이 늘어날수록 국내 업체의 수혜가 된다기보다는 중국 업체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점차 이런 테슬라의 상승이 국내 1차 전지의 상승과 이어지지 않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돌리기에는 아직 재료가 없는 듯 보이고 있고요. 또한 수급적으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 테슬라 훈풍에 대한 연속성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 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조금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2차 전지주가 이제는 조금 바닥을 지났다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이제 깜짝 반등을 좀 보여줬으니까 뭐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도 좀 연두를 해둬야 할지, 여기서 이제 호재와 악재의 무게 중에서 저희가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쏟으면 될까요, 부장님? 예, 오늘 뭐 2차 전지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의 리스크를 역전을 시킬 만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이고요. 일단 뭐 길어야 한 2, 3일 정도의 짧은 반등 정도를 일단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뭐 유효합니다. 뭐 유럽 시장이 전기차 침투율이 한 30% 정도를 넘었고 미국도 한 1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예전보다야 성장의 기울기는 다소 완만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성장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침투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주요 광물 가격, 뭐 리튬도 거의 뭐 연중 최저치 정도 수준이고요. 니켈은 2년 내 최저치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주요 양극재들의 판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유럽 시장 내에서 중국 내 배터리의 점유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도 계속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 업체들 또한 그렇게 아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힘든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차원을 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술적인 반등은 오히려 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마냐에 대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시기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테슬라 훈풍에 이제 모처럼 반등에 나선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LNF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성준 부장께서는 다 스탑사인 주셨고요. 이원 지점장은 LG에너지솔루션에만 지금 고사인을 켜주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도요타와 이제 배터리 계약 소식을 전했죠. 오늘 그래도 2.5%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여기서 이제 엇갈린 사인이 나왔는데, 김성준 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갖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스탑 사인이 바로 나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뭐 최대 수혜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드는데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절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이익원 지점장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지금 주셨는데, 여기 하나 종목에만 지금 고사인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불안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실적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다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계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와 그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번 계약이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이번 도요타와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제 연말이면 내년에 이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 권고 완성차 업체들의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해야 될 시기입니다. 때문에 내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 안에는 이제 계약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타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과연 내연기관차가 이 비중을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가 덜 팔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도 될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이 조선 업체들이 큰 사이클을 이루고 빠졌을 때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 업체들이 큰 사이클을 이루고 빠졌을 때와 다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성 가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고요. 도요타뿐만 아니라 다른 이 OEM 업체들도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는 셀 업체들과 그리고 소재 업체들과 계속해서 이런 계약들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도 수주와 계약이 좀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해주신 지점장님 말씀처럼 뭐 신규 수주를 좀 발판으로 턴어라운드 좀 나설 수 있을지, 실적 바닥에 대한 기점은 언제로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한 6,9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 내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 상승 때문에 유럽의 출하량 감소가 일정 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최근에 파업이 좀 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동률 감소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3분기 실적을 약간 조금 부진하게 만들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 좀 예상 컨센보다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 정도, 영업이익 한 7천억대 정도의 회복은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셨던 턴어라운드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일 수 있고, 일단 말 그대로 회복 정도 수준은 진행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야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저는 단기적인 관점,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것 때문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정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주가를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제자리잖아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그럼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파는데 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은 되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물론 이제 계속해서 그 계약 가능성,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 분명히 좀 존재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49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지금 확인하면서 일단 조금 비중 축소를 좀 해가면서 시장 리스크에 대응을 하자. 종목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도 네. 시장 시장 리스크에 좀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LNF로 좀 넘어가 볼까요? LNF도 어제 연저점을 기록한 후에 오늘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2%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분 모두 스탑 사인이 주셨는데 이건 지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싼 게 매력이다라고 하셨는데 LNF도 지금 싸잖아요. 근데 주가로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스탑을 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대로 있었지만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싸지는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0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0배, 내년에는 30배, 내후년에는 20배까지 PER 밸류에이션이 줄어든다는 건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향후에 버는 돈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LNF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 완성차들의 테슬라를 제외한 원상차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셀업체들도 수주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주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단연 셀업체들이 소재업체들에 대한 CR 그러니까 부품 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셀업체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소재업체들에게도 실적이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이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살아날 만한 체력, 즉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돈을 잘 벌 때 수직 계열화를 잘 시켜 놓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수직 계열화의 성적표는 영업이익률로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3분기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로 3%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2분기에는 0.2% 그리고 1분기에는 3%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LNF가 2.9% 수준인데 같은 양극재를 하는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5.6% 대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리튬 가격이 좋을 때 이를 수직 계열화 영업이익률 내실화를 잘 못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지금 수직 계열화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가 인하 압력을 넘어설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연내 조금 뭐 새로운 모멘텀 등장도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봐야 할지 어떤 기대감 없을까요, 부장님? 사실 LNF는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 계약을 좀 하면서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난 9월달에 북미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테슬라가 전체적으로는 한 62% 급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테슬라의 Y 그리고 3 모델이 판매가 됐었고요. 네. 그만큼 테슬라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NCMA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A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LNF 쪽으로도 좀 더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의 추가적인 이런 납품 기대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지금 지연되면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이제 실망감에 좀 많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글쎄 막연하게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건 다소 좀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또 네. 하나의 모멘텀이 그 이슈가 있다면은 10월 25일 날 이제 임시주총이 있습니다. 거래소 이전을 위한 임시주총이 있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그 공매도가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그런 개선 요인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좀 많이 알려진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이슈 그 스케줄에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임시주총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LNF가 주요 증권사의 그런 목표가들을 보면 이제 3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낮추고는 있지만 목표가가 이제 뭐 33만 원에서 44만 원에 형성이 되면서 지금의 주가보다는 이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없을까요? 네, 아마 한두 달 전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에코프로가 그 지수 편입 이슈가 있을 때 제가 현재 코너 매도의 기술 코너에서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 지금은 이 이슈가 크지는 않지만 내년에 발생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 지금 그 발생되고 있는 보조금 중 IRA 법안 같은 경우에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미국의 공장인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IRA 법안으로 보조금을 받는 혜택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은 사실 실적을 확보 못한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산업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방향성이 이어질수록 이 계속 옥석 가리기와 이 선두주자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텐데 네. 저는 동사의 목표가가 높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에 의해서 TP는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영업 이익률 우위를 보이는 종목으로 교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싶다면 LNF보다는 기타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이제 좀 전략과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한 그런 좀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어떤 포지션 좀 취해 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그래도 지지대는 15만 원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 개선입니다. 영업이익률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려면 판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한 기대가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을 할 때 저는 이 양극재에서는 LNF보다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계열 그리고 셀 업체들이 조금 더 반등폭이 크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 또 한화까지 최근에 공통적인 행보를 꼽으라면 로봇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격적인 로봇 투자 행보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제 대기업의 투자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 국내 로봇 업계가 좀 어떻게 형성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실까요, 부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의 문제, 또 이제 인건비의 문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로봇의 활용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국내 대기업들, 특히나 M&A에 많이 좀 거론이 됐었던 대기업분들 대부분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는 충분히 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유상증약 참여와 같은 그런 것처럼 일부 지분 참여든 인수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이슈들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전반적으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의 이슈로 또 많이 주가도 올라간 측면들도 있고요. 지금 네. 시장이 좀 많이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 성장주 섹터인 이 로봇한테도 상당히 좀 부담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은 인수를 희망하는 그런 대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당장에 급할 건 없거든요. 천천히 조금 더 사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혹여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막연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 특정한 회사만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명암도 상당히 좀 극명하게 좀 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산업 전반의 성장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당장에 막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마찬가지로 좀 조심하는 투자가 네.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의 투자를 모멘텀으로 믿고 가는 그 로봇주에서 지금 금리도 불안정한 이 시기에 과연 이 성장주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매력이 있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이제 모멘텀으로 두고 계속해서 이제 로봇주들이 상승을 해 오다가 오늘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급락세를 연출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급락이라고 보기엔 저는 급락은 아니다 생각되고요. 결국 가야 될 방향성은 맞습니다. 좋은 섹터이면 틀림없고요. 네. 왜 로봇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고 좋은 섹터인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섹터, 좋은 산업, 좋은 기업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좋은 주가냐를 봤을 때 좋은 주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동사는 그 프리캐시플로우 FCF라고 하죠. 24년, 25년에 유출해서 유입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이고 늦으면 25년, 26년까지 기대가 되는데 그 말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상황이죠. 국내 1위, 세계 4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CF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을 25년에 설명이 안 되고 26년, 27년까지 당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만약 공모가가 현재 주가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이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정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히 이 미래에 대해서 산업이 맞다라고 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2배가 넘는 이 밸류에이션을 사는 건 조금 더 두고 볼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로봇주 가운데서 두산 로보틱스 오늘 이제 굉장히 뜨겁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SBB테크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신호를 보니까 다 지금 스탑 사인이 나왔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97%의 상승으로 조금 이제 아쉽게 좀 거래를 마쳤는데 이희원 지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주가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우선 스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협동 로봇 국내에 있어서는 1위 업체이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4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아마 점유율을 제가 상장하기 전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5% 정도, 6%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상위 1, 2위 업체가 50% 이상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건 맞지만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보다 MS를 더 늘려갈 수 있어야지만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고 있는데요. 산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지금 거의
사실 26년의 실적을 예상하는 것조차도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몇몇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 26년 추정치의 PER이 70배 내지 100배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분명 좋은 회사는 맞지만 과연 25년 밸류에이션도 아닌 26년 밸류에이션을 뭐 70배에서 100배 정도 당겨 쓴다는 게 과연 신뢰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져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부장님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사실 그 상장 이전에 그런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명성과 그런 흥행에 비해서는 오늘 뭐 시장에 그런 뭐 탓도 있겠지만 좀 힘이 없게 좀 끝났습니다.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팀장님이 워낙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뭐 첨언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잘 해주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면은 첫날에 대부분은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일반적인 뭐 그런 정석 플레이라고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공모 자금을 통해서 향후에 뭐 판매 채널을 늘리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또 이제 라인업도 확대를 시키고 또 자금을 통해서 M&A라든지 뭐 증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그 점유율을 좀 늘려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또 이제 관계사인 두산 테스나 이제 빅메모리 반도체 장비 회사죠. 뭐 이제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단기적인 실적에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이벤트는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워낙에 조금 상장 전부터 좀 많이 좀 과대 포장은 됐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소 조금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한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점도 좀 장점으로 꼽혔었는데 그러면 새내기주에 늘 따라다니는 오버행 이슈는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점장님? 네, 오버행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오버행 단기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이 약 25%에서 26%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모주들이 유통 물량이 30%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30% 이하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주식수가 말랐다라고 표현을 해서 보통 흥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사는 그 30%보다 낮은 25% 수준이기 때문에 오버행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면 분명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 대주주 두산이 락업을 2년 정도 걸었습니다. 이 말은 2년 동안 매물을 출회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 시각은 다르죠. 얼마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 산업이 맞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오버행은 단기 부담이 없지만 과연 이 장기적인 호흡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오늘 뭐 공모주 대부분 파셨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나는 좀 보유하겠다 하셨던 분들은 1차적으로 좀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부장님? 물론 사실 이제 초기에 상장할 때의 그 당시의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오늘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렇죠. 시기에 상장을 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네. 합니다. 뭐 그런 점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지금 이제 5분봉 보고 계셔요. 오늘 하루 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있었던 67,600원의 고점을 쉽게 그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중 내내 행보했었던 가격권 51,000원대 전후를 살짝 올라가면서 마무리는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움직임에서는 그렇게 종가 마무리 나쁘지 않았다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이게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큰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네. 물론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너무 목표를 많이 갖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한 6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SBB테크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소유주로 꼽혔던 뭐 대표주죠. 오늘 반짝 떴다가 흘러내리면서 14%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고 지금 두 분 다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이원 지점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사실 그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국내 1위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건이었죠. 이 악재든 호재든 시장에 노출되는 순간 기정사실화 효과에 의해서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최근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그 상장 이슈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품주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럼 실적의 상향 조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실적의 상향 조정 또한 단기적으로 가시화는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두산 로보틱스의 기대감을 주가에 뭐 반영을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한 달 정도 계속 좀 흘러내렸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연초 랠리의 기억에 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지 지점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초 그리고 이 최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 당장의 실적보다는 꿈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피크를 치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장이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부터 다시 물가는 상승하고 10년물 국제금리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먼 미래의 실적보다는 단기의 실적 신뢰성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는 멀티플의 할인 요소로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종목을 볼 때 스토리보다는 실적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로봇 그리고 의료 AI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자 김성주 부장님께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이 어떻게 좀 매매해야 할지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저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씀을 오늘 드리고 혹시 싶지는 않은데 들어가신 예. 네. 일단 들어가셨다면 사실 타이밍은 좋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끝났고 모멘텀은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주회사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상장 한 달 전쯤부터 고점을 형성하면서 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모든 대부분의 이런 최근의 상승은 사실 로봇 섹터의 상승은 테마적인 상승이 더 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다소 저는 조금 힘든 구간이 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전에 물론 최저점 수준까지의 조정을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 저는 이제 3만 원대 한 중반까지는 좀 열어놓고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조금 비중 축소가 바람직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조금 하락을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LNF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와 SBB테크까지 살펴드렸는데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미래 ING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큰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는 9% 강세 보이면서 1209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흥도 8% 강세 보이면서 1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 이슈로 오늘 6% 상승한 다올투자증권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면서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주인 썸에이지가 9.9% 상승한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패션 업체인 윙스폿도 9% 강세를 보이면서 1,778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지 제조업체인 코스텍시스도 9% 강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그룹주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7% 강세 이어가면서 1,25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항공 우선주가 3.9% 하락하면서 2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깨끗한 나라도 2%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1.7% 약세를 보이면서 2,27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마감한 삼성제약도 1.5%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2,5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원전 관련주인 BHI가 4%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JMT도 3% 약세 보이면서 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 하락한 이노르스,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습니다. 3.4% 밀리면서 6,94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미 파트너 GI 이노베이션 김성준 부장 기아, 이희권 지점장 유한양행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미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GI 이노베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이제 새로운 신약 후보 이제 파이프라인 확보와 그리고 10월 유럽 종양학회, 11월 미국 면역 항암학회 이제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 예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 확보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 싶은데 10월 11월 이제 주요 학회 참여가 있으면 일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거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이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쏠려가는 부분이 이제 일정적인 측면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말에 있는 유럽 학회, 종양학회와 그리고 11월 초에 있는 면역 항암 학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기대감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신약 후보들 이름을 보니까 이제 뭐 G1에 뭐 102, 뭐 10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이 해당 회사가 이제 개발했던 이제 101번과 이제 301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중국에 있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한 종목이고 체결한 이제 약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102번과 이제 10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이제 대사 항암제가 이제 새로운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확보되어서 이제 앞으로가 좀 기대받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3개월 동안은 꾸준히 조금 상승을 하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 유럽 학회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101번 임상 분석의 결과 공개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해당 그런 기대감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차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네. 목표가로는 3만 원이고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시장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한 2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장이 뭐 좋다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목표가를 볼 수도 있었겠네요. 네, 시장이 조금 좋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 고점이었던 31,400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등장했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어려운 시장에서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이 PER 한 3.6배 정도 수준인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밸류에이션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예상 배당금이 6,000원이면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수준의 높은 배당이 기대가 되는 만큼 안전판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안정적이고 밸류의 매력이 있고 배당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스토리 들어볼까요? 예, 먼저 9월 글로벌 판매량부터 보게 되면요. 뭐 현대차가 한 0.1% 감소한 반면에 기아는 4.8%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북미 시장이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빅3 파업 여파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이 판매량 증가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현대가 18.4%, 기아가 19.5%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역시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다가올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현재 영업이익률도 10%
20%가 넘는 그런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많게는 12%까지 추정하는 그런 기관들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컨센서스가 한 6,900억 정도, 2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닌데요. 내수가 최근에 개별 서비스 인하 종료 때문에 조금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조금 감소한 측면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익이 훼손이 있더라도 어떻게 써볼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좀 가지고 있다. 가격 인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믿고 가는 기아의 실적,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보고 갈까요? 예, 일단 사실 제가 목표가를 9만 원,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입니다. 사실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증권사의 최고 낮은 목표가가 11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 상황 감안해서 단기 9만 원 목표를 해드리고요. 선절 가격은 7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스탁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스코텍과 함께 조금 고개를 드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시장이 어려워서 좀 잘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유한양행의 라이징 포인트는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삼상 성공입니다. 그 삼상 성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 이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뻗어 나갈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바이오 기업들의 대부분 투자 포인트는 파이프라인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이다. 인상에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죠. 하지만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파이프라인은 최초인 상황이고요. 동사의 마리포사, 동사의 이 레이저 티닉과 이 존슨앤존슨 얀센의 병용 1차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 기간 PFS라고 하죠. 이게 타그리소의 단독요법 대비해서 개선되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간 7조 원 팔고 있는 약품이죠. 내년에는 10조 원 이상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액 중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약물이 타그리소인데 이 타그리소에 비해서 유한양행과 얀센의 마리포사 1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개선되었다라는 걸 임상으로 증명을 한 상황이고요. 2차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 또한 타그리소의 단독요법 대비해서 우호적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 생존 기간의 통계적인 그리고 임상적인 유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때문에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올 일만 남았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껑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의 탑픽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00%까지 지금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노미 파트너의 지아이노베이션, 김성준 부장의 기아,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유한양행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기술 올라와 있는데요. 핵심 사업인 원전 부분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500억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윗골이 길게 달며 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다시금 분위기 반전되면서 1%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이렌시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재료 소멸로 그동안 올랐었던 로봇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이렌시스 역시 10%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와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4% 빨간불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2위는 코어라인 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스펙 소멸 합병으로 상장한 AI 기반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전문 업체로 상장 후 계속 흘러내리며 어제 18,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가 오늘 5% 반등을 주며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4.5%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R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원격 지원, 제어 솔루션 등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입니다. 엔비디아와 NTT 도코모의 세계 첫 5G 네트워크 구축 협약 소식에 NTT 도코모 관련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급등 후 시간에서도 5% 가깝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흐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조정을 받아서 이제 지지 매물대가 있는 만큼 일단은 상승했던 부분에서 좀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약간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지만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측면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회피성으로 들어간 단기적 급등은 분명히 이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제 조정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조정을 거친 만큼 지지선이 두껍고 호재가 나온 만큼 당분간 좀 강세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실적은 체크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코어라인 소프트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업체로 지난 9월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주입니다. 정규장 5% 상승에 이어서 지금도 4.5%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최근 이제 밀리의 서재, 이제 한싹,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되게 좀 이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락하면서 밀렸다가 이제 밑꼬리를 형성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꼭 코어라인 소프트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주 전부 다가 되게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지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아마 지수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라면 아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수치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웹 서비스가 연동될 것이란 소식에 모처럼 강한 탄력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본격 반등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오늘 상승하면서 좀 약간 포인트가 되는 점은, 물론 상한가 가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은 부분이 좀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시장이 조금 약간 조정받는 부분에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정리를 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테슬라 호재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재료 소멸로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일단 8월과 9월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약간 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로봇에 대한 수요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제 악재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이 조금 더 풀리고 호재 자체가 돌아오면 다시 또 로봇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점은 실적 발표는 사실상 로봇주에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수 자체가 조금씩 전반적으로 악재적인 요소를 하나씩 좀 약간 시간적으로 흘러서 제거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풀리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유효할까요? 일단 9월 15일부터 보름간에 거의 한 15% 가까이 이제
바닷물 쓸려 내려가듯이 밀려서 내려갔는데 제가 오늘 봤을 때 느낀 점은 앞으로 이만큼의 시장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지금부터는 시장 자체가 조금씩 지지선을 확보하고 오늘도 사실상 오전 내내는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던 매물대가 많이 나오면서 혹은 시장적으로 좀 이렇게 악재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좀 밀려 내려온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지지선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지지 구간을 잡아가는 그런 시점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까지도 시장이 물론 좋은 환경 자체가 형성되는 부분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특히 유가라는 것이 급락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던 게 역대 최소치를 보이면서 11월 금리도 혹시나 동결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CPI와 PPI 발표하는 점이 앞으로 있을 시장 자체가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아시아 증시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중국 본토는 국경절 연휴로 쉬어가는 점 확인하시고요. 어제 약세를 보여줬던 항생지수는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까지 빨간불을 유지하다 현재 마감을 앞두고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0.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자 중국 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선 중국과 EU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인 만큼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히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작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독일은 0.19% 소폭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독일에선 무역 관련 지표가 발표됐죠. 보시면 독일의 8월 무역 흑자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됐는데요. 수입은 전월비 0.4% 감소, 수출은 전월비 1.2% 감소로 수입과 수출 모두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의 배경으로는 독일 제조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프랑스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프랑스 까크 지수 0.13%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